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시간이죠. 구덕경제. 오늘 만나볼 전문가는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운 겨울날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물가 얘기를 준비하셨잖아요. 물가 그동안 우리가 계속 정말 가장 그 가정에서 신경을 곤두세우는 주제인데 경제 전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이슈죠. 예, 뭐 일본 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아, 예. 일본이 뭐 잃어버린 20년, 지금 30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네. 결국 물가 빠진 데서 시작됐다고 보여지죠. 네. 우리나라가 잘한 덕도 있지만 네. 한국 기업들이 상당한 여러 주요 산업에서 일본을 제치거나 특히 작년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해서 수출 금지까지 했는데도 그랬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해보면 한국 기업들이 잘 해낸 덕도 있었지만 사실 일본 내수 시장이 디플레 속에 무너지면서 기업들의 체력이 약해진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왜 디플레가 나면 기업들이 어려워지는가? 이게 바로 뭐냐면 조금만 기다리면 제품 가격이 인하될 거야. 더 싸질 거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안 사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일단 혁신적인 신제품을 출시해서 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큰 대박을 일으키겠다라는 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고 투자 많이 했고 그랬는데. 예, 뭐 조금만 기다리면 공짜 되는데 뭐하러 사니?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핸드폰이나 새로운 자동차를 출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겠고요. 네. 더 나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물가 하락이 본격화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요. 두 번째 문제가 이게 사실은 지금 세계 경제 참가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건데 예를 들어 이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네. 예를 들어 물가가 계속 빠지면서 계속 빠지게 될 때 가장 큰 문제가 실업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가 여건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물건도 안 사서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올라가면 결국 임금이 빠지거든요. 네. 자, 나의 임금이 한 5% 빠졌는데 아하. 제로금리다. 정부가 제로금리를 만들어서 돈 빌려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지금 내가 임금이 깎이고 있는데 무슨 이건 굉장히 높은 금리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 전체의 물가가 빠지는 걸 생각하면 네. 금리는 0%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못 내려가죠. 예, 그래서 결국 실질적인 우리가 느끼는 체감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것처럼 금리 느껴진다. 인상이 이루어지는 꼴이 돼. 그러니까 불황인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건 뭐 기업들 입장에서 버틸 수가 없죠. 아하. 그래서 물가가 그렇게 중요하네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니까요. 지난달 11월 달에 0.6% 올랐습니다. 두 달 연속 0%대 기록인데 이거 상당히 낮은 거 아닌가요? 예, 위험하죠. 아하. 이게 이제 왜 위험하냐 예.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여러 연구 기관들에 따르면 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측정되어 있는 물가가 1% 미만이면 좀 많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몇 년 지나서 새로운 물가 지수를 측정하면 사실 그때 물가가 마이너스 물가였어라고 밝혀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생필품들이나 소비자들이 지출하고 있는 물건의 값을 지금은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몇 년 지난 다음 돌이켜보면 과대평가였다. 사실은 물가가 빠지고 있는데 더 낮았었다. 옳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이유는 네.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품질의 개선을 잘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전구 같아요. 예. 백열 전구 굉장히 뜨겁고 위험했죠. 그러다가 형광등 LED. 상대적으로 예. 좀 안전해졌지만 그래도 뜨겁고 또 자주 갈아야 됐죠. 네. 근데 LED 전구 같은 경우는 연료 효율이 굉장히 또는 전기 효율이 굉장히 높다 그러잖아요. 오래 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전에 똑같은 전구 하나의 값을 우리가 이야기하더라도 그 전구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품질의 개선은 우리가 잘 반영 안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동일한 스마트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10년 전에 나왔던 동일한 스마트폰은 예를 들어서 메모리가 16기가였는데 네. 최근에 나온 신제품을 제가 이제 올해 샀는데 216기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11년 사이에 메모리 용량이 10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가격 차이는 별로 없어요. 가격 차이는 크게 안 올랐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더 뭐냐면 신제품들이 제때 물가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저는 의류 건조기라고 생각되는데요. 의류 건조기. 예, 의류 건조기는 이제 제가 그
몇 년 전에 입주를 하면서 네.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한 4, 5년 쓰고 있으니까 이거 없이는 못 살겠다 싶을 정도로 좋거든요. 스타일러죠. 예, 그 스타일러도 영어로. 좋고 뭐 예. 건조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예, 예. 예, 스타일러는 브랜드 이름이고요. 아, 그런가요? 아, 계속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뭐 제가 예전에 예. 건조기랑 스타일러 차이가 또 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라는데요. 아,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가지고 예, 이게 좀 같은 거로 괜찮습니다. 생각해서 다른 거네요. 아, 예, 스타일러는 일단 브랜드 이름일 그렇군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계속 하자면 네. 이런 신제품이 처음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그냥 한 300만 원 했습니다. 음. 근데 올해 이제 이 코로나 위주 상황에서도 결혼하는 커플이 있어서 예. 친구들이 여러 모여서 아는 사람들이 돈을 못 해가지고 뭐 사줄까 이렇게 가전제품을 묻는데 건조기를 사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 듣고 이렇게 비싼 걸 사달라 그래 이러면서 놀랐거든요. 예, 예. 근데 제품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 비해 가격이 5분의 1토막, 6분의 1토막 났더라라는 거예요. 싸졌군요. 왜냐하면 경쟁이 붙으면서 아하. 신기술들이 또 범용화되고 하면서 네. 가격이 내려간 거죠. 근데 이게 아직 소비자 물가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뒤에 전체 우리 소비자 가구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의류 건조기를 싸게 될 때 그때 소비자 물가에 편입될 텐데 그때 새로 이전에 있었던 10년에 걸친 몇십 분의 1로 또는 몇 분의 1로 가격이 떨어진 것을 뒤늦게 반영하니까 갑자기 물가가 떨어진 것처럼 측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지금 0.6, 지난달이 0.1 네. 이 정도의 소비자 물가 수준은 이 좀 어떻게 잘못되면 자칫하다가는 디플레이션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위험도 가지고 있는 위험할 게 수 아니냐 있다.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0%대는 위험하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가장 비싼 제품 중에 하나인 집값 가격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른다, 고공행진이다, 너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돈도 사실 우리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부양하고 풀고 코로나19 때문에 재정 정책을 쓰고요. 이런 상태인데 왜 우리가 물가가 낮아질 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때문이겠죠. 네. 첫 번째는 당연히 불황입니다. 아, 불황. 예,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예.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고 아하. 더 나가서 최근 우리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 그래서 뭐냐면 설비를 100% 돌리면 100. 네. 근데 지금 얼마냐면 70이거든. 아하. 그러니까 10대의 개가 있다면 3대가 남아 도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사람들을 해고하거나 쉬게 만들고. 쉬게 만들거나 예. 그렇게 되는데 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노동조합도 있고. 네. 이렇게 될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네. 신규 고용을 안 하겠죠. 아하. 그래서 내년 졸업하는 학생들이 저는 제일 걱정이거든요. 아하. 있는 취업 사람을 빈- 자르긴 힘드니까 예, 취업 새로 빈하기가 고용을 안 한다. 네, 그래서 경제 내 재고도 많고 아하. 남아도는 설비도 많은데 사람도 안 뽑으면 사실 이게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네. 우리나라 전체 그 물가에서 이 주택이라든가 수도, 전기 이런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면 네. 우리나라 전체 물가 지수의 한 16%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나오는 게 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거비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가 전세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아하. 그래서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자가 점유율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네. 지방은 아시는 것처럼 도지역은 70%가 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물가 제도 자체가 네. 한 나라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집값이나 주거비 비용이 부담이 딴 나라는 다 월세인데 우리는 좀 전세로 사는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았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전세값이 오르는 거니까 아하. 이게 이제 앞으로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물가가 잘 오르지 않는 현상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미국도 지금 지난밤이었죠? 연준 제롬 파월 의장 이런 말을 했네요. 물가에 대해서 이제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물가 하락 압력이 있는 만큼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으로 다시 높아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상당 기간 금리 인상은 없다로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다. 향후 한 2년 이상. 예. 그러니까 2023년 정도까지도 제로금리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할 수 있는 거죠. 네. 왜 이런 전망을 내놓게 됐냐 하면 바로 어제 12월에 열린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 1년에 4번
1박 2일로 열리는 회의가 있는데요. 네. 1박 2일로 열리는 회의에서는 이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경제 전망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네. 경제 전망이 발표가 됐는데 올해 미국의 물가는 1.3에서 1.5 정도. 그리고 내년 물가도 1.6에서 1.8 정도. 그러니까 물가 못 오른다라는 거고요. 두 네. 번째로 중앙은행들은 물가를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1% 정도의 물가는 좀 걱정이 되니까 좀 안정감 있게 2% 물가가 목표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2% 오르고 내년 2% 오르면 누적이 한 4점 몇 프로 될 거 아닙니까? 예. 복리니까. 예. 근데 올해도 2%의 미달, 내년도 2%의 미달이라는 건 뭘 뜻하냐면 계속 이 물가 목표를 달성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뭐라 이야기를 하냐면 외부 충격, 뭐 예를 들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거나 혹은 2009년, 10년처럼 식료품 물가가 급등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물가가 갑자기 오른다 하더라도 올해나 내년 사이에 물가 전망이 이렇게 낮고 올해 물가가 특히 낮은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나는 인내하겠다. 이런 걸 좀 마음속에 두고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결과 전체 멤버들의 점도표 앞으로 우리 금리가 몇 프로 될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예. 딱 한 분만 23년에 금리 인상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의 전망들을 한 내놓고 분만. 있더라. 그래서 아직은 23, 24년쯤 되면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기대 자체는 있지만 네. 그건 아직 희망인 거고 적어도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저금리 환경이 이어지지 않겠냐 아하. 이런 전망이 우세하고 그걸 잘 반영한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예. 자, 그러면 앞서 홍춘욱 대표께서 우리나라의 이 저물가 현상을 설명하실 때 불황 때문이다. 공장 가동률 70%를 밑도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런 상황이란 건 그동안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코로나19 대책으로 엄청난 돈을 풀었잖아요. 재정 정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저물가 상황이다. 이건 전 세계적인 불황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매출을 크게 나눠보면 반반이거든요. 네. 수출이 절반, 내수가 절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수는 뭐 이제 수렁에 또 빠질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예. 지금 2.5단계 수도권.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수출이 유일한 희망인데 우리는 어디로 수출이 가냐면 최대 수출 목적지는 당연히 중국이지만 사실 중국에서 조립 가공해서 이게 유럽이나 미국으로 미국이나, 수출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 나라들이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해서 예. 집단 면역을 이뤄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게 되면 수출이 좀 우리를 올려주지만 대신 우리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 가격 인상을 강하게 할 수 있겠어요? 아, 못하죠. 이제 막 공장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요. 제품 가격 인하를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이 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출 기업들에서 생산되는 제품 물가도 올라가기 어렵고 네. 또 내수 경기는 지금 참 어려운 여건이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한 거죠. 네. 내수 기업의 비중들이 큰 나라들이 선진국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은 전체 GDP에서 수출 수입 그쪽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90%가 내수인 나라인데 그동안 뭐 하루에 확진자 수가 20만 명 넘은 날도 있고 그럴 정도로 그러게요. 힘드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남는 설비도 많고 네. 그리고 그쪽 나라가 회복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예. 우리 입장에선 그게 혜택이 수출 쪽에 집중되지 아직 내수는 아니다. 아, 절반밖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또 하나 앞서 말씀 주신 게 그 미국 연준 의장이 일시적인 외부 효과로 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인내하겠다. 그건 결국은 한 2년 동안은 금리 안 올리겠다 이 말인데 뭐 미국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반드시 미국 금리 변동을 그대로 또 쫓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자유변동 환율제도. 예. 그러니까 우리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자율적으로 변하는 나라는 아무래도 다른 나라 기축통화국가 눈치 안 보고도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네. 자유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실행에 옮기려면 용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용기가 필요하다. 예, 두 가지. 아하. 그러니까 자유는 있지만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첫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환율입니다. 음흠. 자, 딴 나라 전부 제로금리인데 한국이 지금 0.5%잖아요. 우리도 지금 금리가 높은 편인데 이걸 예를 들어서 1%까지 올린다. 예.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저 나라는 환율 하락을 조작국이다. 용인하나 봐.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꼭 뭐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 환율이 꼭 강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통화 가치가 원화의 가치가 강해지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아하. 이게 좀 걱정이고 이제 두 번째가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결국 좀 어떻게 보면 경제가 좋을 때 하는 건데 예. 내수 경기가 이렇게 어두운 또 이렇게 방송국 오느라고 걸어오다 보니까 뭐 많은 카페나 음식점 보는데 뭐 아예 오늘 문을 안 연 불이 꺼져 있는 가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경기가 안 좋은 여건에서 금리를 우리 혼자 인상하는 데에는 많은 좀 부담이 따른다 정도인 거죠. 네.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자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행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이 있고 위험이 있고 또는 용기란 표현도 주셨습니다.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홍춘욱 대표께서 전망하시는 우리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우리 역시 2년 동안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렇게 이제 보고 우리나라 계시죠. 경제 최대 문제이자 리스크가 예.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어떻게든 한국은행이 좀 금리를 인상해서 부동산을 잡았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거나 또는 그런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그런 얘기 많던데요. 예, 한국은행 네. 입장에서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요인 안 그래도 우리나라 물가 전혀 오르지 않고 네. 더 나가서 딴 나라는 전부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그러는데 한국만 올리게 되는 경우 이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히 더 걱정이 뭐냐면 네. 환율이 벌써 올해 3월 달 비해서 200원 떨어졌거든요. 아하. 1,100원 미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수입 물가가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경제 물가가 안 올라서 걱정인데 수입 물가가 또 환율 하락으로 떨어질까 봐 네. 이걸 걱정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참 이게 정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그런데 뭐 그런 전반적인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앞서 계속 짚어주셨던 부동산 물가, 고공행진, 거품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게다가 어떻게 보자면 좀 과열된 주식시장, 금융시장 이걸 생각을 하면 좀 금리가 좀 인상돼서 좀 이것을 조정하고 좀 뭐랄까요 조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계속 많잖아요. 이거 그냥 놔두면 부동산 쪽에서 문제 빵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 사실 그게 제일 우리나라의 최대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예.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코로나지만 네. 일단 그 문제는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뉴스니까 예. 이대로 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또 더 나가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에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 가장 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은 동의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현재의 소득 수준과 금리 수준에 맞춰 보았을 때 부동산을 구입하는 게 여력이 있느냐를 측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절대 가격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죠. 소득이 더 빨리 늘면 그러니까요. 집값 올라도 뭐 상관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소득 수준보다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그러니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예.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하는 지수인데 네. 이 지수가 지금 2008년 이후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따르는 부담이 2007년이나 2008년의 최고치 이후에 거의 지금 가장 비싼 수준에. 그래서 현재 기세대로 올해 연 지금 12%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 기세대로 만약 내년까지 오른다면 역사상 가장 부담스러운 주택 가격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거니까 이에 대해서는 분명 검토는 필요한데 일단 당장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외의 수단과 방법으로 부동산 물가를 잡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공급 정책이라든가, 공급 정책이라든가. 또 다른 규제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필요성을 이야기하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반에 해당되는 수출 경기가 살아나려면 미국, 유럽 등의 주요 수입국들의 경기가 나아져야 되고 그건 결국 코로나 백신 뭐 집단 면역 효과가 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을 때 막 살아날 거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되었을 때 너무 경기가 갑자기 살아나고 과소비 일어나고 또 분노의 그런 뭐 소비 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아, 의도하는 바다. 예, 그러니까 제로금리와 디플레 위험보다는 예. 다소간의 인플레가 더 차라리 유망하고 낫다. 경제에 낫다. 아. 그걸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들은 이런 걸 좀 리플레 정책이라고 합니다. 리플레 정책. 예, 그러니까 인플레를 불러오는 정책이다. 아하. 중앙은행이 좀 자제력을 잃어버린 정책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네. 물가 안정을 촉구하고 요구하는 게 정부 정책인데 거꾸로 가니까. 예, 거꾸로 간다. 그래서 방금 만약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아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좋아하면서 내년은 몰라도 내후년에는 예. 금리 인상하지 않겠냐. 아하. 그때는 아주 즐겁게 틀렸다고 좋아하겠죠. 즐겁게 들렸다고. 네.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